안녕하세요. 세계 6위 경제 대국이라는 영국에서요. 1,400만 명, 이게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거든요. 이분들이 끼니를 걱정한대요. 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중에 380만 명이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아이들이요. 맞아요. 그게 가장 마음어떤 지점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영국 얘기구나 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영국 현실을 다룬 아침마다 지혜 137이라는 글인데요. 네, 케어유 뉴스에서 나온 자료죠. 네, 이 글을 토대로 이른바 풍요 속 빈곤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영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냥 뭐 경제가 안 좋다, 실업자가 많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걸로만 설명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크죠. 네,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파헤쳐보고요. 영국 사회나 정치권은 여기에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영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특히 우리 사회도 지금 고령화나 생활비 문제,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당면 과제들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또 뭘 좀 돌아봐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현재 우리 상황을 좀 진단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통찰 같은 걸 얻어가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숫자를 봐도 1,400만 명, 그 안에 어린이 380만 명,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보는 이 자료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소득이 낮아서 생긴 문제만 아니라고 딱 짚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핵심 키워드가 바로 생활비 위기. 영어로는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 임대료하고 에너지 비용, 이게 뭐 천정부조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복지지원금 같은 사회 안전망은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아, 그게 또 문제군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나는. 그렇죠. 소득은 않는데 지출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 그리고 이 자료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요. 이게 뭐 개인의 불운이나 게으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구조적인 문제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두 자녀 상한제도라는 게 언급되는데요. 이게 아주 극명한 예시예요. 두 자녀 상한제도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부터는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여러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딱 막아버린 정책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 제도 때문에 수십만 가구가 추가 지원 없이 더 큰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있는 아이들조차 굶주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도가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빈곤을 더 부추긴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에 따라서 이 식량 불안정을 겪는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통계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한 8% 정도만 식량 불안정을 겪는데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28%,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거주자는 무려 44%가 먹을 걸 걱정한대요. 44%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네. 내가 어디 사느냐가 당장 내 아이 밥상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실인 거죠, 이게. 참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네, 뭔가요? 바로 푸드뱅크, 그러니까 무료로 음식을 지원받는 가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 가구의 30%가 놀랍게도 일하는 가정이라는 점입니다. 네, 일을 하는데도요? 네, working househol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이용자의 거의 3명 중 1명은 직업이 있고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을 못해서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워킹 푸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국 사회의 이 워킹 푸어, 즉 일하는 빈곤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밥은 안 굶는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랬죠. 근데 이 통계는 이제 노동이 더 이상 안정적인 삶, 심지어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면 당연히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료에서도 정치적 실패라는 아주 강한 어조의 비판이 등장합니다. 특히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는 이 푸드뱅크 의존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정작 집권하고 나서는 뭐 뚜렷한 변화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아주 매섭더라고요.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절규에 가깝습니다.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는 영국에서 매일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롭게 빈곤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지금 당장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아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매일 100명이요? 와. 네. 그리고 자료에 소개된 소매업에 종사하는 한 싱글멈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월말이 다가오면 돈이 부족해서 제끼니는 거르고 남은 음식으로 딸아이만 먹인다고 고백해요. 아, 저런. 이게 그냥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증거 아닐까요? 정치권 내부에서도 진단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좌파 성향 의원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자선이 아니라 존엄이다. 그리고 빈곤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요. 네, 존엄성을 강조하는군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 내놔도 이 살인적인 주거비하고 생활비 상승이 모든 정책 효과를 그냥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결국 정치권의 논쟁도 이게 개인의 실패냐, 시스템의 실패냐, 혹은 어떤 정책을 우선해야 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있다. 이건 시스템 문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영국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료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어쩌면 영국의 오늘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사회 역시 영국하고 매우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들이 비슷할까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물가랑 생활비 부담, 또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거 불안정 문제, 그리고 날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까지. 아, 듣고 보니 정말 영국이 겪는 문제의 핵심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요. 그렇죠. 거의 판박이처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제도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 네, 영국의 거울을 통해 우리 현실을 비춰보면 한국의 여러 사회 안전망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각종 주거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변동성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걸 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제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로 계속 가거나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면 네, 그러면 우리 역시 영국처럼 풍요 속 빈곤이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상황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은퇴 후에 근로소득은 확 줄거나 아예 없어지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노후 생활 기간은 길어지고 또 필연적으로 의료비 부담은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주거비나 식료품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정말 힘드시겠네요. 영국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주거비 상승이 가계재정 전체를 아주 간하게 옥죄일 때 상대적으로 고정된 연금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시니어 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그냥 용돈벌이 수준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든지 주거비 지원 강화 같은 주거 안정 정책. 이걸 더 강화하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이 자료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 자료는 또 굶주림의 문제를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이런 생리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존엄성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붕괴. 무서운 말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푸드뱅크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 이건 그 개인의 나약함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실패의 신호라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 청취자분들께서는 과거 어려운 시절 겪으시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는 그 사회적 연대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요. 네,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있죠. 한국전쟁 직후에 정말 폐허 속에서도 이웃하고 음식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다시 일어섰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또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어떤 점인가요? 현대사회의 이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과거와 같은 개인들의 그냥 선한 마음에만 의존하는 연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이런 연대가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광범위한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그냥 아우 안타깝다 남의 얘기네 하고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즉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겠죠. 지금의 고령층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손주 세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나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초연금의 단계적인 현실화, 그리고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서 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개인의 필요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축 같은 것들이요. 아, 통합 돌봄 시스템이요? 네. 그리고 또 고령층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계속 기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같은 과제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영국의 1,400만 명 굶주림 사태는요. 복지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질 때 한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지고 또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하고도 생생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강력한 경고죠.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 안에서조차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릴 수 있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숫자만 높아진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저절로 좋아지고 사회 전체의 안정이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성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죠. 오히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복지는 경제 성장의 결과로 그냥 뒤따라오는 덤이나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거죠. 아, 복지가 성장의 기반이다. 중요한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연대를 다시 회복하고 강화하면서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에 맞춰서 제도를 유연하고 꾸준하게 개혁해 나가고 그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에 다른 무엇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영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지금 여러 방면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사회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과 같은 위기를 피하고 더 나아가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회 안전망의 영역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